E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마지막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과장의 파티에 참석한 아카키는 자신의 새 외투를 걸어두었다. 그날 밤 아카키는 보기 드물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과 어울려 기분 좋은 수다도 떨었고 맛있는 밤참도 먹었다. 사람들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커다란 유리컵으로 술을 2잔이나 마셨다. 밤 12시가 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썩하게 즐겼다. 피곤해진 아카키는 슬그머니 일어서서 방을 나섰다. 현관에 이른 그는 자신의 새 외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분이 언짢았다.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털어내고는 어깨에 걸쳐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아카키는 빠르게 걸었다. 이윽고 인적이 드문 거리에 이르렀다. 이곳은 낮에도 별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면 한층 더 음산해지는 그런 거리였다. 게다가 지금처럼 깊은 밤이면 더욱 호젓하고 음산했다.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를 봐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넓은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은 마치 무시무시한 사막 같았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저편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까지의 거리는 마치 지평선 저편처럼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아카키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빠르게 걸으며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둘러보았다. 광장을 거의 다 지나는 순간 그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말았다. 누군가 앞을 막아선 것이었다. 수염을 길게 기른 험상궂은 사내 몇 명이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불량배임이 분명했다.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사내들은 건들거리며 아카키에게 다가왔다. 어이, 외투 좋은데?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벗어! 한 사내가 멱살을 움켜쥐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겁에 질린 아카키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려 할 때 사내가 머리통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눈앞에 들이대며 중얼거렸다. 소리치면 알지? 무릎을 채인 아카키는 눈밭 위에 나동그라졌다. 사내들이 우르르 사라졌다. 그는 외투를 도둑맞은 것이다. 아카키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다. 바지는 온통 눈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문을 열어준 하숙집 주인 노파는 그의 꼬락서니에 기겁을 했다. 그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무척 놀란 노파는 충고했다. 외투를 찾고 싶거들랑 관할 경찰서장을 직접 찾아가야 해요. 파출소 따위에 가봐야 알아보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지. 뒤에서는 깜깜무소식 되기 십상이라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 아카키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돌아선 그는 10시쯤 다시 가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무십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11시에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서장님 출타하셨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서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가 그를 막아서고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고 꼬치꼬치
개묻기 시작했다. 결국 아카키는 가까스로 경찰서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깟 외투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집으로 돌아갔냐는 둥, 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갔다가 오던 길은 아니었냐는 둥. 아카키는 경찰서장을 만난 것이 외투를 찾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물러서고 말았다. 관청 동료들 역시 그가 외투를 도둑맞았다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모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에게 친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경찰서장 따위에게 찾아가면 뭐해. 설령 외투를 찾는다 해도 그게 자기 것이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경찰서에 보관될 텐데. 결국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건 고위관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알았어? 고위관리가 경찰서 담당자에게 언지를 주기만 하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니까? 아카키는 동료가 말해준 어느 고위 관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고관의 집무실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사람은 자신을 찾아온 어린 시절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참이었다. 하필 그런 때에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도대체 뭐 하는 친구야? 비서가 대답했다.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거 참, 하필 이렇게 바쁠 때. 고관은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물론 고향 친구와 노닥거리는 것이 바쁜 일일 수는 없었다. 다만 고관은 자신이 만나기 어렵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향 친구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10여 분이 지난 뒤 고관은 한껏 거드름을 피며 비서를 불렀다. 공무원인가 하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이제 들어와도 좋다고 그래주게. 아카키의 어리숙한 외모와 낡아빠진 제복을 접한 고관은 쌀쌀맞게 물었다. 용건이 뭐예요? 잔뜩 긴장한 아카키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움직였다. 실은 그게 그러니까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강도들에게 빼앗겼다는 것, 자기를 위해 경찰국장이나 그 밖에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외투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 대충 그런 이야기를 듣던 고관은 다짜고짜 화를 냈다. 뭐라고? 고관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꾸짖었다. 자네는 일의 순서라는 걸 모르나? 지금 어딜 찾아온 거야? 이런 문제라면 우선 관련 창구를 찾아가 단원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하면 단원서가 계장, 과장을 거쳐 비서한테 넘겨지겠지. 그 다음에야 비로소 비서관을 통해 내가 그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어르신. 아카키는 온몸으로 진땀을 흘리며 쥐어짜듯 중얼거렸다. 제가 감히 외람되게 어르신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뭐라고? 고관이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 사상을 배워왔나?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큰일이야. 상관들 하는 일을 무조건 불신하려 드는 태도라니. 고관은 아카키가 이미 50고개를 넘은 사람이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자네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나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나 알고 있느냐 말이야. 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고관은 발까지 구르며 악을 썼다.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성난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아카키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위가 재빨리 달려들어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어떻게 한 길로 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 그는 얼이 반쯤 빠져서 비틀거리며 거리에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을 걸었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는 늘 그렇듯 매섭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아카키는 엄청나게 높은 열에 시달려야 했다. 독감에 걸리고 만 것이다.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다. 진료를 하러 온 의사는 맥을 한번 짚어본 뒤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집을 나서며 의사는 하숙집 주인 노파에게 당부했다. 더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곧 소나무관이라도 하나 주문하세요. 참나무관은 너무 비싸니까요. 아카키 에비치는 그렇게 죽었다. 하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세상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보상받으려 하는 듯 그는 죽은 뒤 며칠 동안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다. 페테르부르크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떠돌았다. 칼리킨 다리 근처에 밤마다 하급 공무원 옷차림을 한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유령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입고 있는 외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가는 게 일이었다. 고양이 가죽이건 담비 가죽이건 깃이 달린 외투건 소물 누빈 외투건 하여간 외투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벗겨간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지간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근처를 함부로 다니기를 꺼릴 지경이었다. 이쯤에서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어느 고위 관리가 겪은 실화를 소개하겠다. 생전에 아카키가 찾아가서 만났던 엄숙한 얼굴로 한바탕 훈계를 늘어놓았던 바로 그 고관 말이다. 어느 날 저녁 그 고관은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했다. 훌륭하고 멋진 자리였다. 특히 다행인 것은 거기에 모인 이들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고위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멋진 친구들과의 멋진 대화에 기분이 유쾌해진 그는 샴페인을 여러 잔 마셨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흥겹게 만들어 주었다. 기분이 더욱 좋아진 그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보고 싶었다. 다름이 아니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인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물론 그 고관은 밤늦게 여자친구를 찾아갈 만큼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 더구나 그에겐 가정이 있었으며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카롤리나라는 여성에 대해 제법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긴 뭐 이런 식의 은밀한 이성교제는 세상에 흔해 빠졌으니까. 친구의 집에서 나온 고관은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마부에게 지시했다. 카롤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자. 흔들리는 마차 안, 따뜻한 외투로 몸을 감싼 고관은 즐거운 상상에 빠져들었다. 러시아 사람 특유의 낙천성, 일부러 무얼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달콤한 상념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기분 좋고 편안한 상황을 말이다. 더없이 기분이 흡족해진 그는 방금 떠나온 파티에서의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렸다. 이따금 불어닥치는 찬바람이 그의 달콤한 기분을 방해했다. 무엇 때문인지 바람은 화를 내듯
활칵 불어닥쳐 차디찬 눈가루를 마차 안에 흩뿌려 놓곤 했다. 그리고는 외투깃을 마치 돛처럼 펄럭이게 만들어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고관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등 뒤에 다 떨어진 낡은 제복을 입은 작달만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아카키 에비치의 유령이었다. 고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시무시하게 창백한 얼굴, 입을 일그러뜨린 유령은 송장 냄새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야 니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니놈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난 니놈의 외투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쓸데없는 호통을 쳤지. 자, 이젠 니놈이 외투를 내놓을 차례야. 고관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장에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평소 집무실에서 위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호령하는 그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관은 허겁지겁 외투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마부에게 소리쳤다. 어서 집으로 가자. 당장 전선역으로 달려. 주인의 외침에 마부는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마차가 무섭게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운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외투마저 잃은 고관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하룻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꼬박 지샜다. 이튿날 아침 고관은 사랑하는 딸로부터 이런 아침 인사를 들어야 했다. 아빠, 오늘 안색이 좋지 않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날 밤 이후 하급 공무원 복장을 한 그 무시무시한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거리에서 외투를 빼앗기는 사건도 사라졌다. 아마도 그 고관의 외투가 하급 공무원 유령의 몸에 딱 맞았던 모양이다. 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요, 이 외투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 구조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